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를, 여러분들은 처음 만나게 될 테니까요. 저도 여러분을 처음 뵙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2017학년도, 중등, 교육학 논술 임용시험의 일반적인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만나는 거니까 간단히 오현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치르게 되는 중등 교육학 논술 시험, 그래서 논술이나 교육학 논술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 강의 연간 커리큘럼, 그리고 1, 2월 강의 계획, 그리고 이제 내일은 한 8시간을 잡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교육학 여러분이 이론의 어떤 구조, 이런 것을 1장부터 14장 영역별로 해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기출된 것들을 이제 무료 강의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6학년도 정기 시험은 무진장 쉬웠죠.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치른 시험은 너무 쉬워서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올해 이제 정식적으로 제가 이제 임용교육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 그런 입장에서는 좀 허탈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조금 어려워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이나 이런 사교육을 받을 동기부여가 될 텐데 너무 쉬워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공짜 특강만 듣고도 준비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조금, 조금 첫 출발하는 입장에서 좀, 동기부여는 좀 허탈한 상태에서 출발은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새로운 영역에 첫 발을 내딛는 것만큼, 초보인 만큼, 열심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저도 교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교사, 예비 선생님이 되는 데 있어서 제가 좋은 이러한 도움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예. 예, 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가시면 특히 서울교육청 관할의 중등학교, 특히 중학교 이렇게 가시면은 저를 알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 딴에는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나라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학교를 22년간 교직에 몸담고 있다가 학교를 그만둘 때 동료 교사들이 많이 울었죠. 대한민국의 교육이 무너진다라고. 근데 사실상 제가 이제 학원 경력은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교육학 강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보통은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대부분 교육학을 강의하셨던 분들이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지 않고 학부든 대학원은 좀 계셔요. 근데 학부에서부터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이런 이름 붙이긴 좀 그렇지만 정통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현직에서 교사도 있고 또 교육학을 학부에서 지금 학부를 나왔고 이선화 선생님 제 후배죠. 예.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지금 이제 다니다가 좀 휴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학만 쭉 공부를 해왔죠. 예. 근데 사실 대학에서 공부할 때보다는 학원에서 강의할 때 더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22년 교직 그만두고 나서 학원에서는 공무원 교육학을 했어요. 9급에서 출발해서 7급, 5급까지는 좀 나름대로 탑 강사가 됐죠. 탑을 어떻게 정의할지를 정의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 있지만, 그래도 세속적인 의미로 보면, 벌을 대로 벌을 만큼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합격자를 굉장히 많이 배출했다. 특히 저는 제 나름대로는 5급 사무관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에 제 제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영향을 또 구축하는 거예요. 이명, 그러니까 내가 교사였고 또 선생이었고 그런 입장에서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이제 후배들에게 현장에서의 노하우나 그다음에 이론적인 배경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제가 학원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광고하는 카피 중에 저만이 붙일 수 있는 거죠. 현장과 이론의 필연적 만남이다. 제가 22년 동안 현직에 있었고 지금도 현직 교사들하고 계속 이제 교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이 여러분이 왜 이론이 필요할까? 현장에 가시면 알아요. 응?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공부할 때가 제일 해피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문제는 교사가 됐을 때예요. 저랑 이제 절친인 선생님들 중에서 한 분이 또 올해 또 명예퇴직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계셔요. 학생과 안 맞아서 그래요. 학생과 안 맞아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교사가 되고 나서 그 기쁨은 기름은 5년입니다. 기름은 5년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는 굉장히 번뇌의 시간들이죠. 그럴 때 아마도 이런 배경이 되는 우리가 학원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이론적인 지식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이 답답할 때 이 이론적인 것들이 그 현실을 탈출하는 하나의 좋은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실제적인 목적은 20점 만점 중에 16점 이상 얻는 것. 할 수 있죠. 충분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교사가 됐을 때 이론과 현실은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러분의 전문성,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이론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1, 2월 강의의 목표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교육학의 전반적인 이론을 습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시험에 포커싱 해가는 기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론이 주는 이론 공부의 의미는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눈을 이제 근시안적으로 보면 12월 시험에서 16점 이상 고득점을 얻는 거. 근데 좀 원시적으로 멀리 보면 내가 현장에서 교사가 됐을 때 정말 현실이 답답할 때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러한 교수 기법이라든가 이런 배경적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다른 어떤 역량을 신장시키고 여러분이 좀 더 경력이 있는 교사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첫 학교가 지금의 인원중학교였어요. 인원중학교에서 한 5개 학교를 돌았는데요. 그래서 5년씩 공립학교는 5년이 이제 그 5년이면 전보를 하니까 그리고 5번째 학교에서 제가 학교를 그만두게 됐죠. 학교를 그만둔 사연도 파란만장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고 KBS 9시 뉴스에도 나온 사람이니까요. 예. 그리고 현직 교사로 있을 때는 그래도 상도 많이 탔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상 타면 재수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즘같이 정말 그 안정성이죠. 직업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주어진다면 상을 타는 것이 참 좋아요. 징계를 받을 때 감해지는 것이 상입니다, 상. 예. 그래서, 일단 교수학습 방법, 저는 이제 교육학과를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교육학을 전공을 하더라도 이제 교과 교육학이니까 과목을 선택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과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학교 도덕 선생님으로 출발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상을 받게 된 하나의 계기는 교수학습 방법, 이야기로 풀어가는 도덕 수업으로 그 당시 이제 이해찬 장관이었는데요. 이해찬 장관, 교육부 장관의 상 탔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일정 연수할 때 교수 기법에 대한 그 강의도 했어요. 예. 또 도덕과니까 이 남북 문제하고 또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통일부 뭐 대표 강사 역할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서울시에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금강산 여행 갔던 거. 지금 갈 수 없죠. 예. 그래서 인설교사로 갔던 게 기억이 나고, 또 하나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7차 교육과정 교사용 지도서를 편찬하는데 한 가지 역할을 담당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학교 가서 7차 교육과정 특별활동 지도서, 지금 특별활동이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죠. 예, 그 중에서 행사활동을 제가 교원대 함수건 교수하고 같이 편찬을 했는데요. 거기 보시면 제 이름이 오씨는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 실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준이라는 이름은 학원의 원장님이 붙여준 가명이었고요. 실제 이름은 거기 보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사업이 이제 교육사회학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사업.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거를 또 열심히 해서 부총리상, 김진표였죠, 그때. 부총리상 타고 영국으로 또 한 일주일간 파견이 아니라 시찰 간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학교를 위해서는 열심히 했고요. 지금도 그래요. 학교 밖에서 학교를 보고 있는데 차라리 선생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저를 다 부러워해요. 너 그때 잘 나갔다. 이게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죠. 명예퇴직을 많이 하면 여러분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뽑지 않는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명예퇴직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그 명예퇴직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다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 목표가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있겠지만, 예, 굉장히 강한 것,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지켜나가야겠다는 그런 의지나 신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올해 또 새로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 교사가 되고 나서 제 강의를 들을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경력이 쌓인 다음에 그때까지 강의를 계속할지는 모르지만, 그 티처빌이라는 사이버 연수 사이트가 있어요. 현직 교사들이 방학 때 연수를 많이 하는 사이트거든요. 거기를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하기로 돼 있어요.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장학사, 연구사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교사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교육 전문직의 길을 걸을 것인가? 그래서 아무래도 공모교장제도 있지만, 그래도 장학사, 연구사가 되면 훨씬 더 교감, 교장이 더 빠르겠죠. 그러면 교직 경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 고민의 영역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평교사로 내가 정년퇴임하겠다, 교장, 교감 안 하겠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확고한 신념이 정말 지탱하지 않는 한 힘든 게 오늘의 선생님들의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 공부는 뭐 공자도 논어에서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평생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출발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나갈 때 여러분은 현실의 답답함, 현실의 문제점을 그런 걸 베이스로 해서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오늘 강의를 좀 소개를 드리면, 일단 이론과 실제로 나누어서 전개를 해볼게요. 이론은 교육학, 논술이란 무엇이냐, 또 교육학 논술은 뭐냐. 교육학하고 논술이 합쳐진 게 교육학 논술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의 실제에서 주로 이제 우리가 임용시험은 어떤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교육학의 출제 범위라든가, 이 출제 범위와 관련된 부분은 내일 그 선행학습 특강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 쓰는 논술 작성 방법, 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난이도라면
여러분은 일단 교육학 논술은 절대평가적인 요소가 강하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최소 한 16점 맞는다. 사실은 내용 영역만 여러분이 잘 써도 15점, 16점입니다. 그죠? 뭐 서론, 본론, 결론 이 형식적인 체계를 안 갖추고 제시된 그 영역의 답만 잘 서술해도 그 점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배점이 20점밖에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꽈락만 안 하는 거. 극단적으로. 그리고 최소 16점 맞는 거, 뭐 최대로 보면 20점 맞는 건데, 하여튼 16점 이상 맞는 걸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합시다. 예, 그리고, 이거는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이제 무료 특강 같은 거 할 때 7, 8월에 무료 특강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왔었는데요. 그때 저는 그 학생들은 참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논술의 글쓰기가 전혀 안 된 친구들이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엔 전공을 공부하고요. 이건 안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교육학 논술의 토대가 안 갖춰지고 나서, 그러니까 어차피 전공이 비중이 높으니까 그거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교육학 논술을 한다? 그럴 때 전혀 이 글 쓰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이것 때문에 전공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 논술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3학년 때까지 해서 마치는 게 좋다, 저는. 3학년 때. 근데 전체적인 노량진 강의가 4학년, 그러니까 1월 강의부터 출발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아무 강의나 들어도 돼요. 이런 정도의 난이도면 교육학이라는 강의를 가지고 한 3학년 때까지 한번 쭉 들어보는 게 좋다. 그리고 그래야 또 글을 쓰는 훈련, 글 쓰는 거 훈련하면 되니까 4학년 때는 전공에 올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뭐 3학년은 지나가셨을 테니까 그럼 4학년이니까 1, 2월이나 3, 4월쯤에 이론을 한 3번 이상 보면 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레귤러 코스라고 잡았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제 인텐시브 코스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글을 쓰는 훈련을 하는 거죠. 예, 글을 쓰는 것도 뭐 제 커리큘럼에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개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왜 중요하냐면 이번 2016학년도 정시에서 개념을 묻는 문제가 드디어 나왔거든요. 조금씩 시험의 형식은 지금 진화돼 가고 있어요. 진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의 토대는 개념이에요. 개념의 연결망이 이론이니까요. 그래서 개념의 정의를 분명히 아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구조, 단문에 대한 글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전에 맞게끔 서론, 본론, 결론, 장문 글쓰기. 이런 순서로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론이 개념이면 개념에 대한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에 따라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외우셔야죠. 근데 그 외우는 게 좀 쉬운 건 아니죠?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해를 동반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주 보는 거죠. 자주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공부 시간표를 짤 때 한 8, 90%는 전공에 초점을 두되 하루에 한 10 내지 20%는 교육학을 계속적으로 보신다면 저절로 외워진다.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게 4개 꼭지예요. 많아야 5개 꼭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보면 우리가 객관식 시험에서 그렇지만 임용 시험의 특징은 나온 데서 많이 나온다. 약간씩 변형해 간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실제로 포커스를 맞춰서 시험 준비를 할 때는 그 이론과 그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1, 2월은 기본적인 교육학적 지식을 다 설명하지만 그중에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문장 많거든요. 4개 아니면 5개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3, 4월 강의. 그럼 여러분은 3, 4월이나 이때쯤부터는 전체적인 1, 2월의 구조를 잡고 3, 4월에는 이제 포커싱해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16점 이상은 너끈히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논술이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를 한번 봐봐요. 이게 뭐 이제 교육학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면 교육학 논술이 되는 거니까요. 논술을 보면
첫 번째 정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것에 관해서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또는 그런 서술이다. 뭐 이런 건데요. 여기 보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이 키워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키워드는 대부분 명사인데 하나가 어떤 것이죠. 어떤 것은 제시문이에요. 제시문. 예? 제시문에 나와 있는데 그 처음 우리가 2013년도부터 교육학 논술로 시험 방식이 바뀌었는데요. 예,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 6번의 시험, 추가 시험 3번, 정시 3번 딱 분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시험의 특징은 처음에는 교직 논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에 초점을 뒀는데 지금은 교육학 논술이에요. 교육학 논술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배경적 지식을 묻고 있다는 거고요. 또 논술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주제가 제시된다는 거죠. 주제가 제시된다. 그래서 2015년 그 상반기 시험과 그 추가 시험이죠. 그 다음에 2016학년도 얼마 전에 치른 정시 시험에서는 주제가 제시됐어요. 그러니까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논학이죠. 상반기 시험의 주제는 다양한 요구에 직면한 학교 교육에서의 교사의 과제, 이게 딱 제시됐고요. 그 다음에, 16학년도 정시에서는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라는 주제가 제시됐어요. 이게 이제 논술이 된 거죠. 그죠? 교육학 논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돼서 글 쓰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배경지식이죠. 배경지식. 그래서 우리가 1, 2월, 3, 4월 이러한 교육학 공부를 해야 하는 게 바로 이 배경지식이고 이 배경지식이 전체적인 배점에 15점, 많으면 16점을 차지한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다 맞아도 그러니까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지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어떤 공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그 배경 지식이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 첫 해는 굉장히 쉬웠어요. 난이도가. 근데 이제 작년이죠. 작년도 정시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학원에서 다 난리가 났잖아요. 선생님들이 다 맞추지 못했다. 근데 올해는 쉬웠죠?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첫 해보다도 훨씬 더 쉬웠어요, 난이도가. 그러면 2017학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 이제 틀림없이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그런 걸 다 수렴할 거예요. 야, 이런 걸 시험으로 냈느냐? 이게 무슨 심화된 이론이냐? 막, 이게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우성을 칠 거면 결국은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죠? 어려워질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금년도보다는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정말로 어려워질까라는 거는 이제 5, 6월에 행해지는 추가 시험을 보시면 돼요. 추가 시험을 보면 그러니까 교육과정 평가원 자체가 수능 시험을 출제할 때 그 이제 모의고사를 치르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그런 형태를 같이 갖고 가거든요. 예, 그걸 분석해 보시면 정시를 일정 부분 예측할 수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그래서 논리적이다. 이게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일단 논리적인 거하고 합리적인 것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건 합리적인 걸 전제하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것은 어떤 그 정당성, 타당성이죠. 논거를 갖추어서 그 논거가 이론적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이론적 배경은요, 제시문에 제시될 수도 있고, 제시문에 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시문에 제시되지 않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암기해야겠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제 경향은 2013년도는 제시문만 보고도 서술해도 뭐 15, 16 좀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제 점수를 얻기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만한 것들은 외워야 한다? 근데 외울 때 외우는 거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하나는 개념의 정의. 개념의 정의.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서는 모든 이론의 토대가 개념이니까 그럼 에릭슨 발달 이론 중에서 제가 이제 그 9시월 모의고사 때 다뤘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중등임용이니까 에릭슨 8단계가 다 나오지는 않을 거다. 그죠? 그럼 그 중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 중고등학생들의 발달 단계니까 5단계가 나오겠죠.
그 5단계의 키워드가 이제 논거를 분석해 보면 뭐냐면 모라토리움, 정체감 유예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정의하는 게 이 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정의하는 문제. 예? 그 다음에 또 반도라의 핵심 개념, 뭐 모델링이라든가 뭐 관찰학습 이런 핵심 개념, 이건 1점으로 주는 문제로, 그러니까 개념을 정의하는 거, 중요한 핵심 개념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심화 문제인지 진짜 회의가 드는데 뭐 장점 2가지를 써라, 단점 2가지를 써라. 예? 그래서 뭐 이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장점 2가지, 그 다음에 단점 2가지, 뭐 그 이전에 상반기 시험에서는 절대평가의 장점 2가지를 써라. 응? 근데 보통 많이 배점을 줄 때가 4점이에요. 4점이니까 2가지만 외우면 된다. 응? 가장 중요한 2가지만 외우면 된다. 그 외울 게 뭐가 있어요? 장점, 단점, 또는 뭐가 있을까요? 특징. 응? 이런 걸 2가지씩만 기억하면 된다. 3가지 쓰면 안 될까요? 근데 3가지는 이것도 채점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건데 3번째, 4번째 전공도 마찬가지인데요. 3번째, 4번째, 5번째 쓴 거 그냥 무효로 하는 거예요. 채점하지 않는다. 응? 그러니까 2가지만 딱 쓰면 되는 거예요. 예, 2가지만. 그래서 조금 미심쩍다 하면 한 3가지 정도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걸 그냥 3가지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논리적이라는 것은 이런 합리성을 전제하고 또 하나가 무모순성 또는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일관성 하면은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게 뭐겠어요?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쓰면 이게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서 5점 배점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3점이 되는 거예요. 3점.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부터는 주제가 제시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제를 서론에서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본론에서 이제 논거,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면서 쓰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그 주제와 관련된 필자의 견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제가 없을 때는 내용을 그냥 요점을 요약해서 제시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주제와의 관련성까지 고려해야 제가 채점 기준 루브릭에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3점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법이나 그 어떤 표현이죠. 이 표현이 뭐 이제 글자가 뭐 잘못 오자를 썼다거나 이런 것들이 한 2점 정도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이라는 것은 일단 합리적인, 이건 이론적인 논거, 배경 지식, 이게 초점이에요. 이게 무조건 15점이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형식면에 있어서는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갖추면 된다.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일단 부정행위적 요소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특이점을 기술할 때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점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점 교사로 들어간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자면 자기만의 기호를 쓴다는 거죠. 아니면 밑줄을 긋는다든가, 그거는 이제 주의사항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감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글을 여러분이 형식을 구분할 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는 건 괜찮죠. 그리고 그럴 때 채점자가 이건 서론이고, 이건 본론이고, 이건 결론이구나. 이렇게 명확히 인식하고 채점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이제 글씨 부분인데, 뭐, 어법,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어이냐, 아이냐,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시험의 난이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작년도 시험처럼 학생들이 내용 영역에서 뭐 학습 조직이라든가 피터슨제, 그 다음에 위긴사 맥타이의 거꾸로 설계 모형, 이런 것들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답을 거의 못 쓴 거죠. 그럼 내용 영역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있었어요. 감점이. 이럴 경우에는 형식 부분에 치열하게 채점하지 않는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형식을 엄격하게 채점할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너무 쉽게 나왔어 할 경우에는 이러한 글쓰기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긴장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교육학 논술은 전문적 정의를 한번 보시면 거기 나와 있죠. 제시된 주제, 이게 제시문입니다. 뭐 주제가 제시될 수도 있고요. 최근에 출제 경향은 주제가 제시되고 있다. 필자의 의견이나 생각, 이게 바로 이제 이론적 배경 지식, 내용 영역이 되겠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거, 이것이 형식적인 거, 한 5점 배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의 목적은 설득하기 위한 거예요. 설득하기 위한 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론 부분을 작성할 땐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이나 의도가 서론에 제시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이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사실 교직 논술의 성격이 강해요. 근데 우리는 교육학 논술이기 때문에 교육학 이론을 어느 만큼 여러분이 제시문을 분석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잘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논술은 세 가지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는 읽기 능력.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죠? 리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개요도를 작성하는 거죠. 이게 이제 thinking, 사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고한다는 말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thinking, 사고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론적 배경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이 이제 글쓰기가 되겠죠. 라이팅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읽고, 생각하고, 이게 개요를 짜고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논거를 제시하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는 거다. 글 쓰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도 그렇지만 저는 원래 성격적으로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 보니까 젊었을 때는 실존주의적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 들어 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구나. 예를 들자면 여러분도 뭐 재미삼아 올해 합격할까 말까? 이렇게 뭐 점집, 타로점 이런 거 치기도 하잖아요. 뭐 토정 비결 보기도 하고. 근데 나이 들어보니까 뭔가 내 개인의 삶의 불확실성 속에도 그 속에도 어떤 내 삶을 움직였던 그 질서 구조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성적인 성격을 바꾸고자 어떤 노력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대학 입학 학력고사를 볼 때 우리는 학력고사였는데요. 제가 문과니까 수학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저는 이제 특히 도형 부분을 아주 싫어했어요. 뭐 증명해라 이런 거. 그런데 수학 40문제 중에서 제발 거기는 출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수학은 뭐 대수나 이렇게 정말로 숫자가 나오는 그런 문제나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신에게 약속했죠.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내가 4년 동안 봉사하겠다.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근데 정말 그렇게 나왔어요. 수학이. 타원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제가 그거 하나 틀리고 다 맞았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주일학교 봉사를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그랬죠. 너 그거 돈도 안 되는 거 뭐하러 하냐. 근데 저는 성격이 한번 꽂히면 또 이렇게 올인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서 남들에게 말하는 연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것이 제가 이제 교사로서 어떤 교직을 수행하는데 또 이제 지도안도 썼거든요. 지도안 작성하는 거 이런 거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학원에 나와서도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된 거 그리고 이러한 교직에 발을 내딛게 된 것이 그게 내가 원해서 선택한 거기보다는 운명적인 그런 것이 있긴 있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본 친구들 제가 특히 5급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최초예요. 제가 5급 사무관들을 선발 시험 준비를 하면서 이제는 이제 객관식 시험에서 2016학년도부터는 역량평가로 바뀝니다. 그래서 역량평가로 바꾸는데 마지막 객관식 시험 세대 중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부부가 시험으로 사무관이 됐어요. 최초예요, 최초. 부부가 동시에 5급 사무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성분은 수석이었거든요, 경기도 교육청. 근데
수석인데 그날 시험에 이제 그 시험 끝나고 뒤풀이 하는 자리에서 자기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새벽에 꿈을 꿨는데 그 화장대 서랍을 탁 여는데 반짝반짝 금반지 2개가 탁 넣어있더래요. 그 금반지 2개. 그게 자기 거하고 남편 거였죠. 이런 꿈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운적인 요소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돌아봐서 그 운은요, 누구한테나 오진 않아요. 뭐,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정봉인가요? 주택복권 맞는 것처럼, 올림픽 복권 맞는 것처럼, 그런 운은 차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운을 잡을 수 있는 거는요,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교육학의 이 큰 영역에서 결국 4문제, 5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운이에요, 어찌 보면. 근데 그 운이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부분이죠. 그러한 기본적인 실력.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건 개인적 운하고도 관계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운이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능력만은 교사로서 키워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읽고 생각하고 쓰는 3가지인데 이 쓰기 훈련은 여러분이 그냥 쓰기 시작하고 저한테 1:1 지도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 강의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도 저는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사 그만두고 나서 학원에서 처음 강의할 때 2명 놓고 강의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끝은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는데 일단 시작은 일단 설명회지만 얼마나 올까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2명은 넘었잖아요.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1 전문적인 이론적 배경은요. 지금 교육학을 가르치는 언어 선생님보다도 제가 더 베이스가 강하다고 자신을 합니다. 저는 모든 시험을 다 가르쳐봤고 다 합격생들을 다 배출했고 임용하시는 선생님들 대부분이 5급 시험에 뛰어든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요. 저한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5급, 특히 5급의 주된 과목이 교육학 전반도 있지만 교육 심리학이 또 선택 과목이에요. 심리학하고 사회학. 또 사회학은 제가 대학원에서 전공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거의 매번 출제가 되죠. 심리학은 좁게 얘기할 때는 교육 심리학 그 부분만을 가르치지만 넓게 볼 때는 교수학습 이론, 교육공학, 그 다음에 또 생활지도와 상담, 평가, 통계, 연구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학의 반이 심리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리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그 이론적 배경을 누구보다 못지않게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심어줄 수 있다. 토대를 갖추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글 쓰는 거는 이렇게 잡아가면 여러분이 두려움을 없애고 쓰기 시작하면 돼요. 불안은 시작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열심히 한다면 언젠가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 그때 실제 도움이 되지도 않는 거 왜 하냐? 그런데 이때 도움이 됐잖아요. 학원에 나왔을 때 또는 교사가 됐을 때. 근데 뒤돌아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그때 최선을 다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현실을 즐겨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현실을 잡아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하든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에만 충실하시면 돼요.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절로 점수는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수행 과정은 3가지. 읽기, 사고하기, 그 다음에 쓰기입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교육학 논술로 가볼게요. 교육학 논술은 이제 교육학적인 배경, 지식이죠. 개념과 이론을 바탕으로 제시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쓰는 게 바로 교육학 논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번의 시험이 있었어요. 3번의 정시 시험이 있었고 3번의 추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시문은 나날이 이렇게 변형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제시문을 내는 걸 보면 역시 교수들이 그냥 교수가 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일 처음에는 교직 논술의 성격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시문의 성격이 이제 부록 1을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 부록 1. 제시문의 성격을 같이 한번 볼게요. 부록 1을 보시면은, 자, 그러니까 교육학 논술로 바뀌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걱정을 했어요. 과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오겠냐, 이런 부분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초등 교직 논술의 형태를 그대로 본떠서 모방해서 출제되기 시작한 게 초기의 시험의 형식입니다. 예. 그래서 교직 논술의 성격이 강했어요. 그래서 중등 특수교사 추가 시험이죠. 여기 보면 대화문 형태의 제시문이 제시가 돼요. 학부모와 교사와의 대화죠. 그리고 이제 IQ, 이 지능 지수를 해석하는 거, 뭐 이런, 그리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거, 이런 문제가 제시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치러진 2014학년도 중등교사 이제 임용시험에서는 이때도 대화문 형태로 나왔어요. 이때 대화문 형태는 이제 그 초보교사, 여러분은 뭐 이제 초임교사죠. 경력교사의 대화문 형태로 나왔어요. 대화문. 그래서 수업 중에 이제 그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소극적인 학생들이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임하느냐? 수업 중 행위에 초점을 두었죠.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고,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죠. 그러니까 교직 논술이에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어떤 해결책을 뭐 협동학습의 관점, 형성평가의 관점, 교사의 지도성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문제였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2014학년도 추가 시험이죠. 추가 시험에는 제시문이 어떤 형태로 제시되냐면 교사 일지 형태로 제시됐어요. 교사 일지. 뭐 요즘 뭐 일기 쓰는 교사들 거의 없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에 그 교사했을 때는 모둠일기라는 걸 썼어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교사 일지 형태로 제시문이 제시되었고요. 이게 이제 생활지도 측면에서, 그럼 보세요. 2014학년도 그 중등 임용에서는 교수학습에다 초점을 뒀어요. 교수학습에 초점을 뒀고, 근데 이제 2014학년도 추가 시험에서는 생활지도에 초점을 둔 거죠. 비행이론, 그리고 상담이론, 여기에 초점을 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015학년도 12월에 치러진 그 임용시험에서는, 자, 이때는 뭐냐면, 제시문이 어떤 형태로 제시됐냐면, 이제 학교는 매년 교육과정 계획을 짭니다.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뭐 전국에 있는 학교가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게 바로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그 자유학기제가 과연 현실에서 어느 만큼 이게 뿌리내릴 수 있는가? 현실을 너무 등한시한 정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모든 정책은 정말로 현장의 교사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교사만 힘들겠어요? 교사가 힘들면 뭐 아이들도 힘들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어쨌든 자유학기제 이 교육과정을 짜는 게 무진장 어렵죠. 일단 여러분 시간표를 짜는데도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 선생님들이 주당 20시간인데 중학교 1학년만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거든요. 그럼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 20시간 동안인데 어떤 선생님은 걸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뭐 1학년도 들어가고 2학년, 3학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선생님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더 큰 거죠. 근데 시간표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부터 출발해서 그렇다고 강사를 쓰면 좋겠는데 재원이 있어야 강사를 쓰는 거죠. 재원이 없어요. 예. 그리고 교육청마다 지금 교육 재정과 관련해서 지금 박근혜 정부하고 투쟁하고 있는 게 있죠. 교육감들이. 그게 뭐예요?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누리과정.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걸 시도교육청에 다 일임해버린 거예요. 또 시도교육청은 매년 나가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건비 말고 뭐가 있죠? 응? 무상급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이나 이런 데 쓸 돈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위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세계 경제가 악화되고 세입원들이 감소하면 월급도 빚내서 주게 된다. 지금 몇 개 교육청이 그러고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인천교육청, 강원교육청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시할 때 잘 보고 하세요.
어느 지역을 선택하시냐, 합격 가능성만 보지 마시고 월급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워크숍, 그래서 분임 토의 결과를 이제 교감이 발췌해서 요약한 글입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수행평가에서는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에세이 형태로 제시되기 시작했죠. 이때. 근데 이때가 좀 어려웠어요. 어렵다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걸 내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아우성 쳤던 건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유교육이라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죠? 자유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의 목적과 관련해서 지식과 마음의 관계, 내재적 목적인데, 이걸 어렵다고 했던 거고요. 철학하고도 연관시킬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설계 방식 중에서 평가 중심의 설계 방식. 이게 위긴스와 맥타이의 그 거꾸로 설계거든요. 백워드 설계 방식인데, 이게 의도했던 정답인데, 근데 타일러를 써도 정답을 맞겠죠. 왜냐하면 타일러도 목표 중심 모형이고 또 평가 중심 모형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이게 또 점수를 준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조직을 재구조하는 것과 관련해서 학습 조직이죠. 피터센지. 피터센지 학습 조직은 특히 인적 자원 개발이나 평생 교육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 부분에서 학생들이 많은 점수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이해 같은 경우에는 형식은 웬만하면 점수를 거의 다 줬다고 그래요. 이렇게 채점하러 들어갔던 후배 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치러진 두 번의 시험인데요. 자, 이제 6월에 치러진 추가 시험에서는 특이한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주제가 제시된 거예요. 제시문의 형식은 이제 학교장이 이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 했어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형식이었어요. 에세이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2015학년도 정시 시험의 어떤 형식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주제가 제시됐다는 거죠. 다양한 요구에 직면한 학교 교육에서의 교사의 과제라는 주제로 제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교육 사회학이 이제 처음으로 출제가 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사회학에서 조금 냄새가 나긴 났는데, 그러니까 기능 이론의 대표적인 그 학교 교육의 기능 중에서 사회화라든가 사회적 선발 이런 개념을 읽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예. 그게 좀 특이할 만한 사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설계, 교수학습 이론에서 일반적인 설계 모형이죠. 이제 모렌다가 제시한 그 에디 모형, 그래서 분석과 설계 이 파트에서 활동 두 가지를 각각 쓰는 거. 그러니까 몇 가지를 쓰는 건 거의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돼요. 예. 예, 그 다음에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보세요. 지금 학교 교육이 다 절대평가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런 맥락에서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평가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장점 두 가지를 쓰는 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개념과 몇 가지 쓰는 거. 이렇게 제시문의 문형은 딱 두 가지예요. 이런 겁니다. 개념을 써라. 혹은 특징 두 가지를 써라. 장점 두 가지를 써라. 그 다음에 단점 두 가지를 써라. 이런 형태죠. 그리고 이제 올해 치러진 시험은 이제 제시문에서 변화가 나타났어요. 어찌 보면 성의가 없어요. 도표를 제시했잖아요. 도표. 교사의 자기개발 계획서 이런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시대적 이슈에 부응하는 게 주제가 제시됐는데, 그래서 주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그 특강 강의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주제가 뭐가 나왔냐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 나왔어요. 역량. 이 역량이 키워드거든요, 사실은. 역량은 능력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능력은 개인이 갖고 있는 내재된 어떤 자질을 의미하는 거고요. 역량이라는 것은 그 개인이 처하고 있는 환경이죠. 맥락에서 상호작용하는 능력,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것에 초점을 둔 거죠. 예, 그래서 그 교사의 자기개발 계획서, 이것이 도표로 제시되고, 물론 내용적인 부분은 아주 쉬웠어요. 그런데 이러한 주제랑 연관시키는 게 5점이고요. 그 5점을 또 분리했어요. 주제와의 관련성 이런 게 3점이고, 그리고 표현은 2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교육학 논술 시험의 형식이 이렇게 세련되게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여러분이 준비하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교직 논술적인 성격이 강했지만 지금은 이론적인 것을 묻는, 배경 지식을 묻는 그러한 교육학 논술의 형식을 갖춰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하고 정시시험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주제와 관련된 본인의 관점, 견해를 쓰는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 2013년도 처음 시행 이후에 이렇게 보면 이제 교육학 논술로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년도 시험은 어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일단 난이도 부분에서는 쉬웠다, 어려워졌다, 쉬웠다, 어려워졌다라고 갈 것 같으니까 조금은 어렵지 않겠느냐. 올해보다는 어려울 것이다, 최소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론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교육 목표가 있죠. 그 교육학 논술의 교육 목표가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여러분이 상호작용하면서 하는 목표는 일단 실제적으로는 16점 이상 맞게 하는 거. 그럼 어떤 전략을 쓰냐? 이러한 강의법이 제일 쉬워요. 그냥 강의하고 빠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 개개인 개별 지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잘 알아야 되는 거니까 1대1로 이제 개별 지도를 하는 것을 제 강의에 또 다른 큰 방향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그 쓰기 지도 물론이거든요. 그래서 첨삭 지도를 하고요. 온라인상으로도 첨삭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대1로 이렇게 대화를 통한 훈련은 면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면접에도. 그렇죠? 우리가 면접할 때 심층 면접 하잖아요. 구상형 문제하고 즉답형 문제가 있고, 또 경기도교육청이나 뭐 세종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뭐를 하죠? 소집단 토론하죠? 수업 실현한 다음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 그냥 한 번에 어떤 강의 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이런 말하는 훈련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1대1로 해서 매주 화요일 날 한 1시간 정도 이러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한 거, 뭐 처음에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 아는 것도 없는데 무슨 평가야. 일단 강의한 내용 중에서 평가를 하고, 일단 처음은 책 보고 쓰는 훈련부터 하려고요. 뭐 본인이 자신 있으면 안 보고 써도 좋고, 그런데 아직 자신이 없으면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내가 배운 내용 중에서, 학습한 내용 중에서 어느 게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궁극적으로는 시험에 나올 4가지만 딱 집을 수 있다면 정말로 완벽하게 공부한 학생이 되겠죠. 그렇죠? 출제자의 의도를 딱 맞춰서. 그렇지만 거기에 준하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16점 이상 맞을 수 있는 배경 지식을 갖춰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1대1로 시간을 내서 화요일 날 평가하고, 그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2주차 강의죠. 이때서부터는 여러분이 쓴 글을 가지고 1대1로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강의 그때 이제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면 그렇게 첨삭 지도하는 그런 방법도 취하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교육학 논술의 보다 장기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제적인 목표는 16점 이상 맞는 거고, 장기적인 목표는 여러분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 더 나아가서 훌륭한, 효과적인, 유능한 선생님이 되는 거. 응?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교육이 무너진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누가 한 말이에요? 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물론 브루노도 이야기는 했지만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은 발도르프 학교를 만들었던 슈타이너예요. 슈타이너.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하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전에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있을 때 내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그런 말은 적어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선생님과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제자 중에 지금 선생님이 돼서
정말 교사로서, 생을 보내고 있는 그 제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급적 말려요, 제가. 선생님 너무 힘들다. 왜 이런 현실이 됐는지, 좀 서글퍼요.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자, 이 선생님들이, 오크쇼트가 결국은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풍토, 돈 얼마 주고 이런 걸 떠나서 사회적으로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된다. 근데 세상은, 특히 우리나라 현실은 선생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인데, 연말에 일단 공중파를 장식하는 것들 보세요. 연예인들이에요. 근데 적어도 한 해를 연예인들이 마감한다는 게 서글프지 않아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할 때 영국 같은 경우는 한 방송사에서 그 영국 여왕이 교사들에게 그러한 기사라는 칭호를 주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적어도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땀 흘리는 선생님들을 위한 자리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교사를 존중하는 풍토. 근데 아니잖아요. 이명박 같은 경우는 학원 강사랑 경쟁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학원과 학교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일단 교사를 존중하고 이러한 사회적인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이론이 힘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교사들을 배출하는데 또 제 후배들이죠. 여기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은 제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보다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논술형의 장점, 논술시험의 장점과 단점은 거기 보면 이제 반응의 자유도가 크다 있어요. 장점이. 그러니까 요거는 단점하고 연관이 돼요. 채점이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채점 하러 들어갔던 교사들 전국에서 한 300명 정도의 교사들이 차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성적이 좋으면 여러분도 차출되실 수 있어요. 그럼 차출될 때 보면은 그 채점을 하기 편한 문제만 낸다. 그래서 왜 철학이 안 나올까? 제 입장에서는 어떤 교사가 교육 철학을 갖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철학이 안 나올까? 이런 부분은 채점하기 어려워서. 이런 부분이 더 커요. 물론 단답형으로 나오면 내기는 쉽겠죠,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전공처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교육학을 그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예비 선생님들에게 교육학이라는 과목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시켜주는 방법은 지금 우리나라 풍토에서는 시험 방식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때는 절대로 안 바뀌고 지금 그러한 전문적인 검토는 하고 있어요. 그 교수들이 그 TF팀을 꾸려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그 성과물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유능한 교사를 선발할 것이냐. 그래서 임용시험 전반적인 체계 또 이런 임용체계를 바꾸는 것이 동국대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는 해요. 근데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반응의 자유도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채점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것만 나온다. 명확한 것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고등 정신 능력을 측정한다? 안 해요. 그냥 암기력 측정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맞지 않고 우리 시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재인 능력하고 회상 능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재인 능력은 단서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식 선택형 문제가 그래요. 그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것과 흡사한 것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논술이나 서술형은 리콜이에요. 회상 능력이기 때문에 단서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단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불름의 교육 목표 분류학하면 고등 정신 능력이 적용력, 분석력, 종합력, 평가력인데 가장 토대가 되는 게 뭐죠?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외워야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암기하기보다는 이해하면 쉽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 이해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뭐라고 그랬어요? 개념 그 다음에 대부분 문형이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쓰는 거니까 특징이나 장단점 이거 두 가지 정도씩 외우면 된다. 10가지 11가지 있는데 다 필요 없다. 두 가지만. 그 두 가지면 뭔가 찜찜하다? 그럼 세 가지. 세 가지 외우시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전공은 한 8, 90 정도의 시간 배분을 하시고요. 교육학은 10 내지 20%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시고 그 다음에 뭐 내일 그 전체적인 특강 때 무료 특강 때 중요한 부분을 제가 찝어드릴 텐데 그런 부분만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만. 그리고 몇 가지? 3가지, 2가지, 3가지. 그리고 개념의 정의 이런 것만 명확하게 아시면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단점은 아무래도 그 채점의 문제잖아요. 출제는 경제적이지만 실용도가 높지만 논술형이나 서술형은 채점이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점할 때는 3명의 교사들, 임용시험을 패스한 3명의 교사들이 이제 한 팀이 돼서 한 학생을 3명의 그 교사가 채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들, 출제 교수들이 제시하는 건 루브릭이에요. 채점 기준표. 여러분이 이제 교사가 되면 수행평가 하시잖아요. 보통 학교에서 평가할 때 수행평가의 그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데 입시를 앞둔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가 있을 때는 지금이나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은 크게 나아지진 않았어요. 한 30% 정도거든요. 30%. 그 수행평가를 할 때 루브릭, 채점 기준표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채점 기준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점 기준표에 맞춰서 3명의 선발된 그 평가 교사들이 채점을 해서 합산하는 거예요. 평균 내는 거예요. 그렇게 채점한다. 그럼 어떻게 루브릭을 작성하는지는 제가 예시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문항의 표본수가 제한되죠? 4개 내지 5개예요. 많이 잡으면 5개, 적게 잡으면 3개. 근데 3개가 주어졌을 땐 배제목 켜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4문항이 출제가 돼요. 4개 영역. 그리고 나오는 영역도 정해져 있어요. 그 문항 유형은 교육학 논술의 문항 유형은 뭐 순수 이론형 이거는 보통 우리가 대학원 시험이나 대학에서 많이 치르는 시험 형태고요. 지금은 초기는 문제 해결형이 많았어요. 문제 해결형은 이게 교직 논술이고요. 지금은 이론 적용형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게 교육학 논술의 특징은 2번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평가 방법 및 배점에서 보시면 평가 방법은 조금 수치가 좀 틀렸는데요. 내용이 60에서 한 80이죠. 그러니까 15점에서 16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6번 치른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16점, 적게 나왔을 때는 15점입니다. 근데 16점 나왔을 때 딱 한 번. 그리고 논리하고 표현인데요. 논리는 요즘은 구성 표현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형식적인 요소죠. 이것이 이제 20 내지 뭐 30%인데 배점은 4점에서 5점. 근데 대부분은 5점이었다. 그리고 4점으로 배점이 된 것이 한 번 있었고요. 예. 근데 지금 그 올해 치러진 시험은 그 5점을 또 이렇게 분리했다. 어떤 부분이냐면 주제가 제시되면서 주제와 관련성 여기에 3점. 그다음에 표현의 정확성 2점 이렇게 배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 채점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이 어떤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2번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죠? 그 배점을 보면 논리 표현이 4.5점 그리고 내용이 15점에서 16점이에요. 그리고 문항은 뭐 3문항에서 5문항인데 대부분은 4문항이 나온다. 4문항이 나오고 그러면 4문항이 나오면 4점씩 배정이 되고 한 문항은 3점 배정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올해 시험처럼. 그리고 채점 기준표, 루브릭 한번 보세요. 원래 루브릭이라는 것은 옛날에 공문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부분은 옛날엔 빨간 걸로 밑줄을 졌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어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점 기준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론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념의 연결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의 특성을 여러분이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개, 2개, 3개 외우는 거 이런 겁니다. 예. 그럼 내용 영역 보세요. 4점 만점일 때는 각각 2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예를 들자면은 뭐예요? 각각 2가지라고 하는 것은 경험 중심 교육 과정 올해 출제된 거,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장점 2가지, 단점 2가지를 써라. 이걸 충실하게 설명하면 몇 점? 4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중에 하나는 충실하게 설명했는데 하나가 부실했다. 뭐 한 가지만 썼다. 이러면 3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키워드만 제시하고 제시를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2.1점의 어떤 루브릭이 제시가 돼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그 글을 쓸 때는 제가 이제 2016년, 16학년도 정시 시험에 그 학생의 모범 답안 사례를 하나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자료에 보시면 그걸 보고 외우기보다는 그냥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서론하고 결론을 똑같이 서술했을 때는 요거는 우리가 그 대학생들 대학 입학할 때 자소서 검색하는 틀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서 감점을 받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범 답안 중심보다는 이러한 루브릭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준표에 맞추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성과 표현이죠. 구성과 표현은 4.1 대가 있고 5.1 대가 있는데 그 5.1 대가 대부분이었으니까 5.1 대 보면 3.2점으로 배분이 된다고 그랬죠. 그 3점의 채점 기준표를 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 형식적인 요소를 갖췄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서론과 본론, 결론이 논리적으로 잘 연결됐느냐. 서론에는 뭘 제시하죠? 보통 분량은 3줄에서 한 5줄 정도인데, 서론에서 제시하는 것은 이제 필자가 또는 논자가 글을 쓰게 된 배경과 의도를 제시하죠. 그 다음에 주제가 제시됐다면 주제를 언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연결성을 위해서 그 본론 부분에서 이런 걸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라고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은 내용 영역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러면 보통 4개, 5개 꼭지에 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실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 대부분 이제 그 뭐 2가지를 써라면 첫째 이렇고 둘째 이렇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서술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문항이 한 문항 한 문항 바꿀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줄 바꾸면 되겠죠. 그냥 줄 바꾸지 않고 계속 쓰는 학생들이 있어. 그러면 일단 우리가 후광효과라고 하죠. 채점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여기가 서론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서론이라는 거예요. 짜증나잖아요. 그럼 좋은 점수 얻기 어렵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또 본론 안에서 4개 영역을 그냥 줄 바꾸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주제와의 연결성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결론 부분에서는 반드시 주제를 언급해야 된다. 그리고 본론의 내용과도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이것과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바를 5줄 내외로 작성하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이잖아요. 표현은 이제 표현력이나 어법인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키워드를 잘못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는 치명적인 감점이에요. 키워드를. 예를 들어 키워드에 오자가 나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표현력이나 어법이 부적절하다. 이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경우지 이런 부분으로 감점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장문을 쓰는 것보다는 뒤에 작성 원칙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단문으로 쓰시는 게 좋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파트는 중등교육학, 논술의 실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공시된 내용들 중에서 내가 일부 교육청의 사례를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1차 시험, 교육학, 전공, 2차 시험, 교직 적성, 심층 면접 이것도 대비해야 된다.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1대1 첨삭 지도를 할 때는 이러한 면접에 대한 스킬도 저와 1대1로 상호작용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수업 실현은 일부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이나 뭐 세종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교육청이 더 많아질 겁니다. 소집단 토의를 하죠. 소집단 토의를 할 때 다 배경 지식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교육학 논술에만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이러한 소집단 토론할 때 다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론적 베이스를 갖고 있느냐, 또 교육 철학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학 전반적으로 다 공부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중등 임용 시험의 출제 범위가 있죠. 요거는 내일 특강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기출된 거, 또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걸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교육학 개론에서는 교육의 개념과 목적입니다. 그 자유교육과 관련해서 내재적 목적이 이거는 우리 논술에서도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행시에서도 2015년도 출제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부록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이제 심층 면접이나 그럴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 다문화 교육 같은 거, 또 교직관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교육 철학 및 교육사 부분은 아직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출제됐다면 물론 이제 자유교육과 관련된 교육의 목적 굳이 연결시킨다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번은 출제되지 않겠느냐. 어려워지면 생각되어지는 영역이고요. 교육과정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교육의 내용적인 부분이고 여러분이 수업은 바로 내용을 전달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과정은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론편하고 실제편으로 딱 나누면 이론편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거죠. 개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뭐 타일러 모형하고 그다음에 타일러 모형은 사실은 행동주의에 가까운 거고요. 내용을 강조하는 인지주의적인 거에 가까운 게 브루너거든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것을 결합시키고 있는 게 위긴스와 맥타이의 거꾸로 설계죠. 이 두 가지가 설계에서 개발해서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의 형태론이죠. 형태론에서는 올해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나왔고요. 그 이전에는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 뭐 앞으로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나 이런 거 출제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 학교 교육과정을 비판하는 교육과정 중에서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한번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이나 영교육과정 이런 것들은 여전히 뭐 출제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육심리는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교육심리는 이거는 특히 교육의 방법론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크게 두 가지 영역이죠. 학습자를 이해하는 영역, 이게 이제 발달 심리고요.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하는 영역이 바로 학습 심리가 되겠죠. 특이한 건 올해 학습 심리가 나왔다는 거죠. 학습 심리가.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의 발달과 관련해서 에릭슨이 나왔고요. 에릭슨의 모라토리움 정체감 유예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심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매스미디어의 영향이 아무래도 요즘 시대에 강하니까 여기서 이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그래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됐던 겁니다. 뭐 모델링이나 관찰학습 뭐 이런 걸 여러분이 쓰시면 되겠고요. 이거 외에도 많이 출제됐던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은 이제 교육심리 부분에서는 학습자의 개인차와 관련해서는 지능이나 그다음에 동기죠, 동기. 동기는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초기에는 많이 출제됐는데 지금은 잠잠하고 있는데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켈러의 학습 동기 유발 전략이라든가 동기 유발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 뭐 메슬로우의 욕구 유계설도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교육 행시나 이런 쪽에서 많이 출제되는 게 기대 가치 이론 이런 것도 있고 뭐 그 이외에 자기결정성 이론이나 그 다음에 목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학습 이론의 관점에서 하나를 더 든다면 초등 교직 논술에서 올해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제 교육학 이론적인 성격을 조금 가미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습 이론으로서 행동주의와 그 사회학습 이론의 학습 원리를 제시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런 점에서 행동주의 학습 이론과 근데 사실은 중등은 행동주의를 잘 적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정보처리 이론이라든가 여기 핵심 개념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뭐 교육 방법에서는 일단 이 피그말리언 효과 이거는 자기 충족적 예언 효과라고 해서 이거는 모든 시험에서 많이 출제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사의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이 개념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교수 설계 일반 모형과 심화 모형이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지도안을 만들 때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그 중에서 이제 뭐 토의법이라든지 협동학습은 한번 출제가 되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발견학습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성주의 학습이 아직 출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생활지도와 상담은 이제 처음엔 출제가 됐는데 지금 출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여전히 생활지도라는 인성교육적 차원에서 중요시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 이론들 뭐 인지적인 영역의 상담 이론하면 REBT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정의적 영역에서는 인간중심 상담은 출제가 되었고 2015년도에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지금 독서계를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좌우했던 게 아들러 이론이에요. 이게 개인 심리 상담 이론이에요.
네, 이런 게 조금 뭐 시사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런 개인 심리 상담 이런 핵심 개념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많이 활용되는 건 글래스의 현실 치료. 그래서 이런 이론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사가 됐을 때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행 이론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진로 이론이 있겠죠. 근데 비행 이론은 출제가 되었고 아직 진로 교육은 출제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진로 교육과 관련된 이론 중에서 뭐 홀랜드의 인성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 평가도 많이 출제되고 있죠. 4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6번 나온 것 중에 4번 나왔다는 겁니다. 교육 평가 부분에서는 일단 절대 평가의 개념과 그다음에 장점을 묻는 문제가 추가 시험, 올해 추가 시험에 출제가 되었고 형성 평가만 2번 나왔어요. 형성 평가. 형성평가는 이게 수업 중 활동에 초점을 두는 형성평가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내년엔 안 나오겠죠. 또 나오겠어요. 3번씩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아직 안 나온 게 역동적 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수행평가 이런 것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평가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통계로 분류되는 표준 점수죠. IQ를 해석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시험, 그 상반기 추가 시험 때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출제 가능성은 좀 낮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교육 행정은 한 5문제 정도, 적게 보면 4문제, 엄격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매해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정에서 많이 출제되는 게 이론 부분은 굳이 연결한다면 이제 인간관계 이론이 올해 출제된 겁니다. 인간관계 이론에서 중시하는 조직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비공식적 조직이거든요. 근데 상반기 추가 시험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관료제 조직이 나왔어요. 관료제 조직은 과학적 관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과 연결시킨다면 초기 이론들, 과학적 관리론하고 인간관계 이론이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성 이론, 교사의 지도성 행동, 상황 이론, 그리고 변혁적 지도성 이런 것들은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 이론, 메슬로우 이론, 이건 심리학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출제되는 게 학교 조직의 특성이에요. 조직론이에요, 조직론. 이 조직론은 관료제 조직, 그 다음에 올해 출제된 비공식적 조직, 그 다음에 상반기에 또 나왔던 이완 결합 체제, 학교 조직이 과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이건 여전히 출제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전문성 신장과 가장 밀접한 게 뭐겠어요? 장학이죠? 장학도 딱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자기 장학과 동료 장학. 그런데 최근 장학의 흐름은 다 컨설팅 장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컨설팅 장학 같은 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사회학인데요. 사회학은 한 2문제 정도, 크게 보면 한 3문제인데요. 지금까지는 2문제, 명확한 건 2문제였어요. 이게 이제 올해 상반기 추가 시험에 출제되었던 기능이론, 기능이론에서 학교 교육의 역할과 한계를 묻는 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출제되는 건 이제 교육 격차 발생 이론이죠. 그래서 학생이 수업에 소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유를 문화 실조의 관점에서 분석해라. 이렇게 2가지가 사회학에선 지금까지 출제가 됐어요. 이거 외에 만약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교육의 평등이죠. 수월성과 평등에 대한 논쟁은 사회학으로 계속되는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평등, 이게 2015년도 행시에서는 굉장히 옛날 고풍스러운 문제긴 하는데 고급 평준화제도 이게 교육 조건의 평등이거든요. 공과를 논하는 문제. 어떤 관점에서 형평성과 수월성의 관점에서 논해라. 이런 문제가 또 출제된 적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교육 평등, 그리고 그다음에 교육 격차 발생 이론, 이건 여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회학에서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개념이 나올 수 있다. 개념이. 그래서 이론을 구성하는 게 개념인데 심리학에서 나왔죠. 에릭슨의 모라토리움이나 또는 사회학습 이론의 모델링이라는 개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사회학에서 예를 들어서 신교육사역, 교육과정 사역이라고 하죠. 교육과정은 지배계급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부르디에의 핵심적인 개념이라든가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요것이 뭐 한 2점이나 1점 이렇게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론은 그런 점에 여러분이 초점을 두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논술 작성은 뭐 같이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습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큰 틀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서론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형식을 갖출 때 서론은 글을 쓰는 배경이에요. 또는 의도, 목적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만 딱 보면 점수가 나와요. 이거 정말로 읽고 싶은 글이다. 읽기 싫다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그 평가자들을 유혹해라 이겁니다. 예. 그리고 주제를 드러내고 본론과의 연결성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단문의 형태로 제시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갈식으로 면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면접할 때도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바를 먼저 제시하고 논거들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주장하기, 그 다음에 키워드 제시하기, 그 다음에 논거 설명하기 이런 식으로 작성해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시면 결론이잖아요. 결론에서는 주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해서 주제가 있을 때는 주제와 연관시켜서 서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언급하지 않으면 3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제가 제시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본론에서 여러분이 이야기한 바를 약수를 하면 된다. 요점만 정리하시면 된다. 그런데 주제가 있을 때는요. 그 본론에서 제시한 걸 다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 중에서 내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그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답안 작성 시 주의사항은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볼 때 항상 주의사항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뭐 틀린 걸 수정할 때는 두 줄을 거라. 그 다음에 연필로 작성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일체 그 후광 효과죠. 이러한 어떤 그 채점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힌트를 제공하면 안 된다. 뭐 밑줄을 그은다든지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가지수는 그 뭐 두 가지를 쓰면 두 가지만 쓰면 된다. 두 가지만.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명확한 거를 기억해둬야지. 그러니까 저 주변에 있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나 세 가지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뭐 거의 선생님들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 이론적 배경을 쌓는 거. 저는 이것을 이제 1, 2월과 3, 4월 과정에 어떤 그 목표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거시에서 미시로 간다. 거시에서 미시로 가는 거니까 미시에서 거시로 가면 혼돈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렵게 공부하고 쉽게 답 쓰는 겁니다. 그래서 1, 2월 과정은 비교적 큰 틀에서 나오지 않을 것까지도 쭉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3, 4월은 이제 초점화하는 거죠. 포커싱해서 그 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을 토픽별로 해서 이제 레귤러 코스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부터는 이제 인텐시브 코스로 이때부터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쓰기 능력에 더 포인트를 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교육적 현상과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사실은 있잖아요. 시험에 나온 것들이 현실과 연관된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2016년 정시 시험에서 현실과 관련된 게 뭘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역량이라는 말입니다. 역량. 예? 지금 다 역량평가잖아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수행평가 하라고 할 때도 그 교수가 자기의 그 공명심 때문에 수행평가를 들여왔어요. 지금 교육개발원 원장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제 선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수행평가 안 했어요. 수행평가를 교장 선생님이 해라고 했을 때 오픈북 테스트를 했어요. 책 보고 쓰기. 이것도 정리하는 데는 굉장히 좋거든요. 예? 애들에게 시험 부담도 없애고. 그리고 수행평가 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할 수 없는 과목이 있어요. 그렇죠? 예? 한문 수행평가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노트 검사하는데 눈 빠져요. 주당 1시간인데 20반 들어가는데 20개 반 그 노트 검사해보세요. 거의 상용 문자 아니에요, 상용 문자. 그런데 여기서도 주변 과목과 중심 과목에 그 격차가 드러나는 거야. 국어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은 4반, 5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트 검사에도 몇 명 안 돼요.
보통 한 30명, 많으면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뭐 도덕은 1단이다. 그럼 20개 반 노트 검사를 해야 돼요.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수행평가 할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고위직 공무원들.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런 인간들은 수행평가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 정말 힘든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이 많은 시험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발 뭐 토론하기 이런 거 하지 마라. 어디 가서 써먹냐?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 보잖아요. 영어 필수잖아요. 영어 스타 강사가 우리 학원에 있다 다른 학원으로 갔잖아요. 그분 소득이 엄청나요, 여러분.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예? 근데 그 강사 선생님, 그 애들 공무원 시험에서, 경찰 시험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경찰 시험에서 국어는 안 보는데 영어 본다는 거? 그 영어 봐서 공무원 돼서 영어 언제 써요, 여러분? 딱 쓰는데 한 군데 있다. A4 용지, B5, B4 구분할 때 쓴다. 그러니까 저는 뭐 5급 시험이 다 역량평가로 바뀌는 거, 뭐 교육감이 역량평가에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윗사람이 위부터 바뀌어야지. 공자도 그랬잖아요. 상탁 하부정이라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여러분 직업 얻기도 어렵고 교사 되기도 힘든데 많이나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신뢰도를 잘 갖추면 돼요. 타당도보다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인사혁신처 수장이 누군 줄 아세요? 삼성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안 돼요. 공직사회를. 이제는 공직사회가 능력주의가 또 도입된다고 올해부터 그러죠? 그러면 이제 똑같은 급수는 같아도 지금 5급 이상만 적용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과급으로 또 나뉘어지는 거예요. 원래 성과급을 주려면 이 많은 재원을 플러스 알파로 만들고 줘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총액임금제거든? 그 안에서 논아갖는 거니까 얼마나 배 아파요. 그래서 저는 공직사회도 이 평가할 때는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도 역량평가 이런 게 도입된 게 이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머리가 아플 때 이 교육과 관련된 이거는 심층 면접에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슈들이 뭔가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이제 쓰기 연습이죠. 쓰기. 이거는 두려움을 떨치시면 돼요. 연습하면 돼요. 면접도 연습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을 떨치고 써나가시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저는 1, 2월 달 강의에서는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는 거고요. 그리고 3, 4월은 단문에 초점을 둬요. 단문에. 그리고 이제 5, 6월 달부터는 이제 그런 장문으로 갈 겁니다. 장문으로 갈 거예요. 그런 순으로 이제 훈련을 할 그런 커리큘럼을 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학 논술의 그 기출문제 2016학년도 교육학 논술 문제의 개요도하고 그다음에 예시답안이 실려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1, 2월 기본 강의 계획이 있고 연강 강의 계획이 있습니다. 연강 강의 계획.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3, 4월까지 늦어도 5, 6월까지는 교육학을 끝내라.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후배들에게 교육학 공부를 만약에 이야기하신다면 3학년 때까지 맞춰라. 아무 강의나 들어라. 공짜 강의라면 공짜 강의도 듣고 그래야 4학년 때 전공에 올인할 수 있다. 전공에 올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전공하고 나중에 교육학 해야지. 근데 원래 글쓰기를 잘하는 국어 선생님이라고 다 글쓰기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7, 8월부터 교육학 준비해야지. 그럴 때는 전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육학에서 예를 들어서 제대로 못 쓰다가 그러면 전공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 학생들. 예. 그러니까 적어도 5, 6월까지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머리를 만든다면 교육학은 한 8, 90%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어떻게? 16점 이상 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간은 그냥 그것을 유지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전공에 올인해라.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학습 스케줄을 취한다면
그러면 5, 6월까지는 교육학의 비율을 매일 한다면 뭐 하루에 한 10 내지 20%를 매일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런데 이제 듬성듬성 하신다면 그래도 한 3, 40%는 교육학에 초점을 두고 40%는 넘어했고 한 20 내지 30 그리고 70 내지 80을 이제 전공에 초점을 둬라. 그러는 게 낫고요. 그리고 이제 7, 8월부터 가면 전공이 한 90%는 돼야죠. 그리고 교육학이 한 10%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은 이거는 그냥 기본 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 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올해 전반기만 늦어도 6월 달까지만 초점을 두시고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갖추시고 이제 나머지는 전공에 올인하는 거 이런 식의 학습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록이 오히려 더 값진 자료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중등 임용의 그 논술 분석한 거와 그다음에 뭐 초등 교직 논술하고 행시에 출제됐던 것들이 있어요. 그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 놨는데 이건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내일 아침부터 한 8시간으로 잡고 있는데 뭐 좀 더 시간은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교육학 이론의 구조 잡는 거. 영역별로 그런 무료 선행학습 특강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